시제기랑 양산기 차이가 최대한 적도로 노하우를 설정하고 일정과 개발 기간 준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싸고 가성비 좋은 제품은 생산량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캐퍼시티에서 경쟁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자랑 KF21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 KF21 16대 수출 계약이 예정돼 있다. 이것도 이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그때 계약할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저는 보도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말씀하셔도 되는 것 같더라고. 이게 제가 좀 마이너한 기사라서 좀 이런 서름이 있습니다. 요거랑 별개로 취재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원래 그 올해부터 이제 KF21 인도네시아 수출 정식 계약이 이루어질 거라 협상 자체는 작년부터 있었는데, 대수랑 세부 조건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KF21 인도네시아 이야기부터 하면 욕부터 하신 분들이 많아요. 분담금 때문에. 예. 분담금 때문에 그 돈도 깎아달라 하고 얘들이 제대로 사겠냐 하고 사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통령 프라보 수비안토 대통령이 KF21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들을 많은데 일단 단축을 하자면 그래서 어떻게 사겠다 이 확약을 안 해주는 상태에서 확약을 언제 해줄 것인가가 문제였는데 인도네시아의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있을 때 초기에는 40대를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면허 생산하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KF21 조립 공장을 건설하고 거기에서 생산하자 이렇게 했다가 지금 현재 분담금이 깎여 있어 가지고 직도입으로 선회하고 대신에 숫자를 더 늘린다 이런 겁니다. 일단 지금 보도된 내용은 16대 수출이라 돼 있고 요게 지금 다음 곧 이제 정상회담 때 확정될 것이라는 게 보도의 골자인데 원래 인도네시아는 KF21 40대를 사기로 했거든요. 근데 16대만 그래서 깎은 게 아니라 나눠서 계약을 하겠다. 왜냐하면 돈이 모자르니까 16대씩 3번에 걸쳐가지고 계약하고 이번에는 그 3차 계약 중에 1차를 진행하겠다. 이런 겁니다. 요거는 폴란드 방산 수출할 때나 아니, 다른 곳 수출할 때도 이렇게 나눠서 해요. 이걸 배치 1, 배치 2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분들이 뭐 인도네시아가 퇴출된다 뭐 나간다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인도네시아의 그 무기도 그 KF21 구매 의지는 실무상에서는 확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KF21 첫 구매 고객 그것도 개발이 완료되자마자 첫 구매 고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 그게 중요한가? KF21 전에 지금 우리가 팔고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FA50 제가 일부에서 잠깐 시전 대비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폴란드에도 수출되고 막 그 지금 8개국 이상이 수출됐는데 이게 첫 수출되기까지 거의 생산되고 나서 한 4, 5년 넘게 걸렸어요. 요것도 첫 고객이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안 팔리고 있다가 FA50이 T50, FA50이 안 팔리고 있다가 처음 산 게 인도네시아인데 KF21도 이번에 처음 산 게 인도네시아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정광선 단장님한테도 들었었는데 그 투자처를 찾을 때 되게 애를 먹었었는데 그때 또 인도네시아가 또 마침 왔었고 그런 것도 잘 됐었다고 하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기사 댓글은 반응이 되게 안 좋네요. 네. 인리한테는 주지 마라 막 이렇게 선불 받아라.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사실 인도네시아 옹호한 기자로 찍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변명할 건 없고 자신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 정광선 단장이 이 말씀을 해주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딴 데서 못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투자처를 찾기 힘들다는 게 왜 나왔냐면 국책사업은 타당성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뭐 도로를 짓거나 뭐 고속철도를 놓거나 이건 똑같이 공항 건설한 것처럼 돈이 될까? 뭐 공항 뭐 비디가 어쩌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KF21을 할 때 우리가 이걸 하는 게 좋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 돈을 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해외 공동개발 파트너를 찾으라고 정부 기재부에서 요청을 하고 파트너를 찾고 협상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파트너가 있어야 나중에 거의 수출처도 예정해 놓고 갈 수 있는 거니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네요. 그런데 사실 지금 돌아서는 그거 이야기할 시간에 지금 빨리 만들었으면 벌써 수출해가지고 나왔을 건데 그때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이 KF21을 만들 수 있을까 말하는 사람 약간 제가 KF21 기사를 2009년부터 처음 쓰기 시작했고 영어로는 2013년부터 썼는데 다 KFX 안 되는데 네가 왜 그러려고 하냐 이거 진짜 실행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개발이 성공할 확신을 가진 사람이 사실 극히 적었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뭐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담보를 구해라는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담보. 그게 공동개발국이 이건 아마 정광선 단장이 말씀을 안 하셨을 건데 원래는 그래서 그 한국이 50%의 개발비를 대고 그다음에 튀르키예가 30%, 인도네시아 20%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해서 KF21을 만들기로 했는데 튀르키예가 엄청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기술 이전 다 해주고 기밀 같은 거 다 주고 판매 권한
아랍 시장에서 KF-21 할 때는 무조건 튀르키예에서 생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너무 가혹해서 튀르키예를 협상하는 게 파토가 난 다음에 지금 튀르키예는 독자 전투기 만들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거기서 나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잡아가지고 인도네시아랑 공동개발 계약을 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인질이 잡혔다거나 아니면 제 친척 중에 인도네시아 사람 있냐고 저한테 악플을 다는 분도 있는데 그 악플러 중에 누가 있냐면 저희 아버지도 있어요. 예? 저희 아버지도 인도네시아 옹호하면 되게 싫어하세요. 유튜브에서. 근데 저는 뭐 별로 안 너왜 예, 자꾸 인도네시아로 예, 옹호하고 다니니?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이제 별로 안 유명한 기자지만 그래도 쫀심이 있기 때문에 제 사정은 인도네시아가 미운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기술주조 사건 뭐 이것도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2026년 현재의 눈으로 볼 게 아니라 2009년, 2010년의 눈으로 본다면 또 다른 거죠. 예, 그때는 진짜 KF-21 만들 수 있다. 그리고 2025년에 비행할 수 있다 하면 아무도 안 믿었다고 하면 약간 거짓말이지만 10명 중에 9명이 안 믿었어요. 요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랑 대한민국이 특수관계가 맞고 다만 돈 문제 저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상회담에 이 의제가 될 건데 그 금액 지급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슈가 될 겁니다. 일단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금융지원 그러니까 폴란드 수출할 때 아하. 우리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해준 것처럼 대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이자율이라든가 보증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금융 지원까지 같이 해줘야 상대 국가에서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대차 살 때 네. 현대 캐피탈이 있어야 차 살 수 맞습니다,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또 돈이 없다고 하기엔 또 애매한 나라예요. 정말 특이한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부펀드가 작년에 다난타라는 게 출범했는데 그 규모가 거의 세계 3, 4위 정도 돼요. 오, 돈 많네요. 그래서 작년에 이미 1차로 이재명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에이펙에서 회담을 했을 예.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국부펀드를 한국에 투자를 좀 해라. 이걸 제안을 했거든요. 요게 제안을 또 이제 우리가 반대국부로 얼마나 받아오가지고 전체적으로 인도네시아 한국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따라서 단순히 이제 걔들이 빚내가지고 우리 물건 산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국익을 생각해서 좋은 딜이 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 사인이 될 테니까 그때 공개가 되겠죠. 세부적인 건. 그리고 이 영상이 나간 지 진짜 며칠 안 될 사이에 3월 25일에 한국항공우주 카이가 KF-21의 첫 양산형 전투기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보고 싶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제가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제발 한 번만 볼 수 있지 않겠냐 멀리서라도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그 지금 행사 자체가 지금 KF-21 워낙 중요한 국책 사업 그렇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국책 사업 중에서 예산이 제일 많을 거예요. 20조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아마 행사가 좀 중요한 행사다 보니까 그게? 좀 경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아. 지금 취재 좀 해달라고 지금 계속 아니 부탁하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6대 만들어서 이제 뭐 테스트 하던 것들 있잖아요. 시제기. 네. 그러면 양산형 모델이랑 뭐 많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기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행사장 현장에서 공개가 되는데 기밀이지만 그래도 취재한 내용 그러니까 개발진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KF-21이 정말 대단하고 잘 만들어진 게 양산형과 우리 시제기의 그 차이가 최소화하는 데 성공을 했다. 그래서 효율적인 생산과 최적화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양산 모델하고 그 전에 뭐 미리 선보이는 컨셉카? 예. 훨씬 다르요. 컨셉카가 훨씬 더 멋있잖아요. 예. 근데 이 격차를 줄였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 대한민국 KF-21 경쟁자로 튀르키예 칸이라는 전투가 있습니다. 그 일반인들 보시기엔 생긴 거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왜냐면 예. 다 F-22 약간 비슷하게 예. 생겨가지고. 그런데 얘들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보다 1년 뒤에 이제 칸인 시제기를 비행했는데 얘들은 시제기가 우리는 6대인데 걔들은 시제기 한 대만 있고 우리 시제기에는 레이더라든가 전자장비, 전투에 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다 갖췄는데 걔 칸은 레이더가 없어요. 일단 무기를 장착하지도 못해요. 날라만 다닙니다. 우리는 그 무기 쏘는 것까지 다 테스트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튀르키예가 뭔 생각을 하고 있냐 알아보니까 일단 날아간지 확인한 다음에 본격적인 시제기를 올해 6월부터 만든다고 합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나왔던 그러면 시제기. 네. 시제기가 있고 시제기가 있는 건데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그래서 튀르키예에서 최신 만들고 있는 시제기랑 지금 그 재작년에 날아다닐 거랑 비행기 형상이 다른 거예요.
디자인이 완전 바뀌었어요? 디자인은 비슷한데 길이, 크기, 무게, 직경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동차는 사실 길이, 크기, 무게가 달라졌다 해서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닌데 비행기는 하늘 날아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항공 역학적이거나 구조적인 부분에서 그냥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게 당연한 거라 가지고 F22나 이런 거 만들 시절만 해도 양산기방 사이즈라든가 성능이라든가 내부 부품이 다른 것들로 시제기를 만들었는데 KF21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개발 방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뮬레이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만들기 전부터 최적화를 열심히 수행해 가지고 우리가 시제기랑 양산기 차이가 최대한 적도로 우리가 그 노하우를 잘 설정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일정과 개발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시제기랑 양산기랑 차이가 크면 이게 일정이 더 미뤄지고 개발 비용이 드러나고 그렇죠. 예산 같은 거 다시 조정해야 되거든요. F-35가 이것 때문에 거의 개발이 10년 정도 미뤄지고 비용이 한 1.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로키드 마틴도 그렇게 오래 걸리고 버벅대고 했던 거를 그거 사실은 물론 이제 FA50은 만들어본 회사기는 합니다만 초음속 전투기 제대로 된 거 이제 4.5세대까지 만드는 건 처음이었는데 와 그것까지 그러면 다 정밀하게 계산을 해놨던 거네요. 그 사람들이 오해를 가지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한국은 자기 객관화의 민족입니다. 자기 객관화 메타인지가 높아요? 네. 저는 제가 못생긴 거 알고 있거든요. 아 웃으면 안 돼. 아예 네. 누가 웃었어? 아예 누가 웃었어? 아니 제가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 반쯤 농담이 되기 반이 농담이 아니라 KF21 만들 때 방금 예. 사업이 가냐마냐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KF21 제대로 될 것이냐, 한국은 못 만들 것이라는 게 한국 내에서도 굉장히 목소리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가진 능력은 어느 정도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전투기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를 철저하게 계산하고 짐작을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분들은 그러면 모험을 너무 안 하고 그냥 그 안주한 설계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철저한 계산과 기획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딱 잘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과 사업기간 예산이 준수되었다. 야. 그리고 그것이 진짜 능력이다라고 말 수 있습니다. F-35를 만든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능력, 전투기 만든 능력은 세계 최고예요. 근데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어요. 항상 만들 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능을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전투기를 잘 만드는 회사라 해도 목표가 처음 해보는 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능을 넣다 보니까 일정이 늦어지고 비용이 늘어난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포기하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지금 우리가 만들 수 있고 하는 게 한계가 어디까지니까 야. 딱 정해서 했기 때문에 일이 성공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객관화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 그 보도를 보니까 원래 그 양산형 전투기 원래 연말에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앞당긴 거라 하더라고요. 양산 전투기 배치가 연말부터 시작돼서 배치가 될 때 원래 공개 행사를 하는데 지금 이제 완성이 되고 완성과 배치하기까지 검사를 제가 예, 무기는 열심히 해야 된다 했잖아요. 네네네. 그 전 시간 동안에 이미 공개를 한번 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뭐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뭐 개발이 그만큼 잘 되고 있다라는 뜻이요?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예.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원래 KF-21이 우리나라가 처음 만든 전투기지 않습니까? 사실 처음 만든 전투기 사겠다는 나라 원래 많지 않은 게 상식입니다. 그쵸. KF-21 잘 안 됐거나 사업이 지연됐던 것도 야 우리나라가 산 전투기 누가 사겠어 했는데 지금 세상이 10년 전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니까 야 한국이 KF-21을 만든다 빨리 주문하자라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어서 빨리 팔기 위해서 이렇게 마케팅적으로 노라우 된 그 선 공개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KF-21 경쟁자들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좀 부정적인 분들 이야기를 하면 KF-21은 아직 검증이 안 됐지 않느냐. 네네네. 라팔도 있고 뭐 F-16 많죠. 그 KF-21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그리펜이라든가 얘네들은 이미 실전에서 운영되거나 아니면 쓴 지 오래돼서 검증돼서 빨리 살 건데 왜 KF-21을 필요하냐? 그것들도 다 생산량이 부족하고 납기가 늦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KF-21은 맞춰줄 수 있어요? KF-21은 두 개의 생산 라인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요게 이제 일단은 한국 군용으로 1년에 24기 정도를 생산하고 플러스 알파가 수출 물량인데 이 플러스 알파 수출 물량이 웬만한 경쟁 전투기보다 납기가 더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 경쟁 전투기는 많이 팔렸는데 주문이 밀려 있어요. 라팔도 지금 한 4, 5년치 주문 밀려 있고 그리고 KF-21을 사실 제일 큰 경쟁자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미국 록히드 마틴 F-16이거든요. 야, 언제적 비행기입니까? F-16. 첫 비행한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게 경쟁자예요?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전자장비가 개량돼 있어가지고 아하. 성능이 완전히 지금 못 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록히드 마틴은 그 지금 스텔스 전투기인 F-35도 생산을 하고 연 100대 이상 생산을 하는데 네네. 록히드 마틴 입장에서는 F-16을 팔면 남는 게 별로 없고 F-35를 팔아야 많이 남는 거예요. 비싼 거. 그래서 싸고 가성비 좋은 제품은 약간 미끼 상품처럼 아, 1년에 생산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한된 국가한테만 공급하는 데다가 제한된 국가한테 공급하는 것도 지금 공급이 밀려서 요걸 대만에다가 이거 팔았는데 대만 사람들이 이거 좀 주문이 한 3년은 밀렸다 이래서 난리고 필리핀도 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F-16 팔아달라 했는데 필리핀이 한 구하려면 지금부터 한 7년은 있어야 받을 수 있다 뭐 이러니까 너무 늦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라팔은 요거보다 조금 낫지만 그래도 3, 4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 와. 요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캐퍼시티에서 경쟁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진출할 수 있다. 원래는 만들고 다 만들고 나서 대한민국이 한 5년 10년 운영하고 그때 첫 수출이 되었는데 지금 전 세계 전황은 그 전 세계 세계적인 그 세계 정세가 그렇게 그렇죠. 놔두지 않는 거죠. 기다릴 수 없죠. 네. 또 대단한 게 지금 뭐 1600회 이상의 비행 시험을 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무사고였습니다. 근데 4.5세대 전투기를 처음으로 개발하면서 무사고 비행을 했던 거 이게 뭐 당연한 걸까 아니면 이거 진짜 대단한 걸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사고 비행한 게 기적이고요. 아, 그래요. 처음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이런 식으로 무사히 개발이 끝난 것은 정말 비행 한 번 할 때마다 이 비행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어떤 걸 검증해야 되고 어떤 위험 사항이 있는지 현장 개발진들과 테스트 파일럿들 진짜 몸 바쳐가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예. 그럼 경쟁사들은 어떤 것이 있냐? 사실 사고가 뭐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사히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무사히 못 넘어왔던 게 어떤 적이 있었냐? 우리 KF-21의 또 다른 경쟁사인데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한 2대 정도 개발 과정에 말아먹었는데 일단 그 코딩할 때 에러가 나가지고 추락하는 것도 있고 안에 내부 배선을 잘못해서 추락하는 것도 있어요. 오.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리펜 전투기를 만들 때 이미 50년 전부터 제투기를 만들었던 나라거든요. 예. 그런데도 그런 실수가 나는데 우리는 한 번 실수하면 이게 진짜 끝장나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조심스럽고 그다음에 공학적으로도 보수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성공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공학적 보수의 그 성과는 아이언버드라고 있습니다. 이 정광선 단장님이나 이런 다른 분들도 좀 아마 말씀하실 건 넘어갈 건데 네. 쉽게 말하면 이제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실제랑 비슷한 환경을 만드는데 이게 완전 그 시뮬레이션으로 도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는 실제 물리적 공간에 있으면서도 그 가상 환경을 구현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너무 굉장히 있어 보이는 이야기인데 쉽게 말해서 자동차 테스트 시설을 만들었는데 예. 이거를 이제 험한 땅에 굴리는 게 아니라 바퀴를 어디다가 물려놔가지고 진짜 운행할 수 이렇게 있도록 밑에 롤러 이렇게 롤러 돌아가면서 예, 실내 자전거 타듯이. 예,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잘 만들어놨고 이게 진짜 대단한 기술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지 이제 뭐 소프트웨어 수정할 때 수정한 소프트웨어를 비행기에 날리면 이 오류가 나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먼저 이게 잘 작동되는지 보고 난 다음에 적용하고 올라가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뭐 공기 역학적인 거 다 계산을 해서 다 테스트 해보고 맞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네. 그리고 이번에 그 공개되는 게 양산형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양산형이 이제 공개가 되면 그 복사해서 붙이기 식으로 하면 바로 이제 실전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테스트만 거치면 되는 거예요. 테스트 일단 기체 테스트 거치는 거랑 이제 훈련을 해야죠. 그 탈 비행사 조종사들 훈련하는 거. 그 다음에 KF-22 들어갈 집도수를 해야 됩니다. 이 경납고를 지금 새로 건설해야 집? 되는데. 예. 경납고. 그 다음에 무기 장착이라든가 도입. 그 다음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새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2026년 하반기에 대한민국 공군에 인도되고 완성은 이제 일단 지금 되고 3월 달에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하반기 뭐 9월에서 12월 사이에 그 마지막 테스트를 넘겨주기 전에 한다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부터 공군이 새로운 전투기 받았으니까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연습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2027년부터 조금씩 이제 제한적 임무를 하다가 2028년에 거의 블록 1이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제한적인 운용은 27년부터. 네. 그리고 완전 실전 배치라고 할 수 있는 건 30년. 네. 그러면 할 만한 테스트들은 이제 다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무슨 또 테스트가 남은 거예요? 1600회 지금 시험 비행을 했는데 이게 블록 1이고요. KF-21은 블록 1에서 끝난 게 아니라 블록 2까지 갑니다. 블록 2라는 것은
그 KF-22 전투기의 임무가 늘어나는 건데 블록 1까지는 뭘 테스트했냐? 일단 날아가고 되돌아오고 그다음에 공중교부 같은 것도 하고 공중전을 하는 거. 그러니까 적 전투기를 보고 미사일을 쏘가지고 네. 격추시킨 거. 요까지는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블록 2에서는 폭탄이나 미사일을 달고 적의 지상 표적을 공격하는 능력이 추가될 것이고 요걸로 해서 약 400에서 700회 정도 시험 비행이 2028년까지 이루어집니다. 요게 다 되고 나면 공격과 방어, 공대지항, 공대공 다 되는 다목적 전투기로서 KF-22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 블록 2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공대공, 공대지가 다 되는 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블록 1까지는 이제 공대공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니 하늘에다가 쏘는 미사일이나 땅에다 떨어뜨리는 미사일이나 요것만 바꿔서 달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게 참 아닌가 봐요. 처음부터 다 만들어가지고 전력화를 하게 되면 이 납품 일정이 늦어지니까 단계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게 계획이고요. 미사일이나 폭탄 하나를 비행기에 장착해가지고 제대로 쓰려면 시험 비행을 100회, 30회에서 100회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한 번 뜨고 내릴 때 한 몇 시간 걸리잖아요. 그리고 네네네. 하루에 뭐 몇 번 못 뜨니까 그것만으로도 테스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나눠서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인 현대 그 전투기의 개발 과정입니다. 근데 또 기사를 보면 F4, F5, 뭐 팬텀 제공호 이런 거를 대체한다고요. 물론 이제 그거 거의 다 퇴역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F15나 F35 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을까요? 이 KF-21이? 요것은 굉장히 민감한 질문입니다. 생각보다. 요게 대해서. 그래요? 저는 이거 되게 기초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와이스트리트 시청자 여러분이라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공군이 고민이 깊어요. KF-21의 첫 운용자인 공군은 KF-21의 가장 큰 지지자이자 사용자니까 그렇죠. 불안한 점이 있는 거예요. 과연 KF-21이 우리가 처음 전투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F-15라든가 F-16 같은 걸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전투기인가? 아니면 우리가 쓸 수는 있는데 최고의 전투기는 아니니까 전투기를 더 수입해야 되는가? F-35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공군도 조금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어요. 이건 당연하죠. 세계 최고의 전투기는 미국이고 지금 현재 구매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전투기는 F-35 전투기입니다. 네네네. 이번 이란과의 폭격에서도 한 대도 격추 안 당하고 500회 이상의 임무를 성공했고 하메네이 죽이는 것도 F-35로 죽인 거거든요. 보수적이고 검증된 그 F-35를 사자는 의견이 사실 그 공군 내에 좀 있고 예. KF-21이 지금 현재 주문량이 120대인데 120대로는 채산성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군에만 120대. 예. 그래서 우리 공군에만 120대인데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남는 게 없어가지고 사실 수출 물량과 국내 물량 합해서 300대 정도는 생산이 돼야 되는데 공군이 그러면 KF-21을 120대에서 추가 생산할까 말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고민하고 연구하는 단계인데 제가 만나본 공군의 높으신 분들이라든가 실무자분들마다 사실 의견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요게 대해서 KF-22 실제로 뜨고 비행을 하면 야 얘가 너무 좋아서 이제 확장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추가 생산을 통하고 개량된 새로운 KF-21이 이 F-15나 F-16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게 성사되면 엔진도 이제 국산으로 바뀌고 그쵸. 기능도 이제 더 업그레이드된 슈퍼 KF-21이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슈퍼 KF-21?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아까 뭐 블록 1, 2, 3 이게 블록 3라고 호칭된 게 제가 지금 슈퍼 KF-21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이게 정식 명칭은 아니고 블록 3가 정식 명칭인데 블록 3는 일단 공군은 무조건 지금 KF-22보다 좋은 전투기를 내놔야 되고 성능이 더 향상돼야 된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까지 감내하거나 아니면 성능을 어디까지 할지 요게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옵션을 달지 뺄지 이 연구만 해도 사실 2, 3년은 걸립니다. 무장을 내부에다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완전 또 스텔스로 가는 게 그게 이제 또 그 다음 블록이고 뭐 이렇다면서요. 예, 그리고 지금 좀 말하기 이른데 예. 6세대 전투기를 조기에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5세대인데 네, 5세대 건너뛰고요? 네 맞습니다. 6세대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도대체? 가오리 같이 생겨가지고 꼬리 날개가 없고 날개가 삼각형 같이 생겨서 이제 후스란 가오리 혹은 이제 오징어에서 몸통된 미국의 뭐 B2라든지 뭐 F-117이라든지 이런 형태로요. 네, 그래서 미국이 6세대 전투기 F-47을 만들고 중국이 J-36 뭐 J-50 이런 걸 만드는데 다 삼각형 날개에 꼬리 날개가 없고 엄청 밋밋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멋은 없는데 얘는 모든 방향에서의 스텔스가 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면. 그래서 이거를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KF-21을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최고의 KF-21을 만들자.
요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연구 중입니다. 어떤 게 맞는지. 근데 이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또 어떤 분들 댓글 다실 수도 있어요. 야, 뭐 그걸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냐. 근데 아까 2009년, 2010년 말씀해 주신 거. 맞습니다. 2026년에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던 것처럼. 맞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는 15년 후를 또 앞서 가야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꿈은 또 가져야죠. 아까 잠깐 이제 인도네시아 수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마케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300대 정도는 팔아야 한국항공우주의 어떤 뭐 타산이 좀 나온다는 건데 그러면 수출 시점도 더 앞당기고 마케팅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공구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고 또 인도네시아만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후속이 고객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이제 그 현대 2020년대 후반에 전투기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로 아랍에미레이트, 필리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언급됩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 개발이라든가 성능 개량 여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생각보다 방산에 진심인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 일부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기 나라 국산 무기를 만들려고 다른 나라에서 개발팀 전체를 통째로 아랍에미레이트 이민시켜가지고 야 니들 팀 그대로 들고 와 그래서 만드는 거 그대로 완성해라 이런 것도 했을 정도 열심히거든요. 그 사람들 그 고국에 귀국하면 바로 쇠고랑 차는 거 아닙니까? 국적을 줬습니다. 아 국적까지? 네. 그럼 하여튼 그 나라 못 가겠네. 못 들어가는 거네. 네, 그래서 수사받을 테니까. 외교적으로 합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 두 양국 정부가 이게 스캔들이 나가지고. 그 정도로 이거는 민감하고 또 그렇게 해서라도 방산을 또 키우려는 아랍에미레이트고. 네, 그래서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사실 벌써 김칫국을 마시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KGGB라고 우리가 이제 지금 태국에 실전했던 유도폭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만든 지는 좀 오래돼서 사실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가 그 나라의 유도폭탄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게 알타리크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랍에미레이트가 당연히 우리 유도폭탄을 니네 KF-21에 달아줄 수 있지? 아직 주문도 안 해. 아직 KF-21 주문도 안 했는데 이거 요청부터 먼저 한 거예요. 자기네가 자체 개발한 유도폭탄을 KF-21에 달아달라고. 네, 이게 공식적으로 산다는 얘기네요. 네, 산다는 얘기 플러스 우리가 이거 살 테니까 맞춰줘. 그리고 알타리크 너네 공도 쓰고 KF-21 마케팅할 때 우리 KF-21에는 알타리크도 달립니다. 이렇게 끼어 팔기를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개발자분들 그 태국에서 좀 만나뵈서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그런 속내를 내비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의지가 그냥 참여하고 싶은 열정이 있다. 이게 거의 뭐 근데 사실 방사는 절충 교육이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또 그 아랍에미레이트나 뭐 중동에 나가는 거는 아니면 아랍에미레이트 우호 국가에 나가는 건 뭐 그렇게 패키지로 나갈 네, 수도 맞습니다. 있겠고. 맞습니다. 네. 그런 식의 이야기가 많아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KF-21 하나가 아니라 뭐 KF-21을 같이 운영할 뭐 위성통신 시스템이라든가 무인기 시스템 이런 것까지 패키지로 수출을 하는 걸 추진 중입니다. 사우디, 필리핀도 잠재적인 수출 국가가 네.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SNS 주로 이제 지금 X 같은 경우에서는 필리핀 밀리터리 매니아들이랑 인도네시아 밀리터리 매니아들이랑 올해 초에 싸운 게 하나 있어요. 그 나라들도 다 밀떡들이 있죠. 뭘로 싸웠냐면 예. 서로가 자기가 먼저 KF-21을 구매해 갈 거라고. 오, 약간 좀 국뽕이 차오르는데. 예,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니네들 돈도 제대로 안 냈잖아. 우리가 더 먼저 KF-21 사갈게. 뭐 이런 이야기를 그 사람들끼리 했어요. 이게 실제로 그 나라 국방부는 예.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예. 인터넷 예. 워리어들이 근데 실제로 사실 거기에 대한 논의가 대번 했다가 이게 필리핀이 그만큼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 와가지고 KF-21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걸 받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군인 아들들이나 친척이 누구 군인인데 이런 썰을 듣고 아마 이 SNS 퍼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근데 필리핀은 뭐 FA50도 쓰고 있고 네. 또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최소한 4.5세대 전투기를 가성비 있게 또 구입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네. 다만 이게 스웨덴의 경쟁자 그리펜의 공격이 거세기 때문에 그 그리펜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는 판매 안 하거든요. 근데 필리핀에는 그 그리펜 전투기가 판매를 하는데 이게 가격이 그래도 가격 경쟁력이 좀 있어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또 이번엔 조금 민감한 얘기, 물론 지금까지 다 민감한 거 여쭤봤습니다만 M&A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 이거 좀 답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일단 기사 나온 게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 지분 계열사 좀 몇 군데 나눠가지고 4.99%까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카이의 민영화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한화그룹이. 아닙니까? 너무 앞서간 추측일까요?
아, 이거 저 진짜 네. 아무리 마이스트릿이 저를 잘 챙겨주시면 저를 아주 공경에 빠뜨시려고 작정을 아니, 왜냐면 김민석 하셨는데 기자님이 또 나중에 그 취재원들 만날 때 곤란할 수도 있어서. 아예 야단 엄청 듣고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다 팩트긴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또 이미 말씀드리자면 뭐 기사가 많이 나와가지고. 네, 기사가 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그 인수나 합병에 대해서 결정된 바 없고 단순 투자 목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민영화의 결정이 정부가 결정을 내린 거고 이게 지분 인수로 그냥 먹어버리고 할 수는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4.9% 확보를 했다 해가지고 이제 추가 확보를 하거나 이래가지고 그냥 스무스하게 경영권이 넘어가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또 지금 국가 승인을 해야 카이는 되니까. 카이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런 상황이지만 또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하면 카이 인수에 욕심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카이를 만약에 하나그룹이 인수하게 되면 하나는 정말 한국의 로키드 마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로키드 마틴보다 사실 비유를 하자면 이탈리아 최대의 방위사업체 레오나르도 그룹과 가장 비슷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로키드 마틴을 넘어서서 육해 공군의 모든 무기 체계를 다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안 만든 무기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대우조선에 하나오션도 인수를 했고 네. 잠수함도 하고 지상도 하고 예. 그래서 하늘까지 하면 탱크 정도 빼고는 다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탱크는 이제 현대로템이 K2, 맡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 로망을 가지고 계시는 고위분들이 좀 있고 있겠죠. 욕심 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카이에서 하나 에어로로 넘어오신 가지고 중역이 되신 분들도 좀 계세요. 아, 이런 분들 입장에서 이게 친정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절대 기사를 쓰지 말라 해서 저도 기사를 안 쓰는데 다만 카이에 대해서 정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 마음이 없겠습니까? 뭐 이거는 공식적으로 뭐 단순 투자다 이거는 뭐 그냥 워딩만. 그리고 KF21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게 KF21 한 대를 판매하면 이게 한 대 한 1,000억 원에서 1,200억 하는데 네. 여기서 한 30에서 40% 정도는 하나 계열사에 갑니다. 부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하나 시스템이 그 KF21의 연료 탱크,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레이더, 엔진을 맞아요. 만들기 때문에 또 엔진도 국산화 개발하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거랑 연계를 해가지고 하면 야, 이 토탈 솔루션이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사실 없어요. 제가 아까 전에 왜 로키드 마틴이 아니냐고 했냐면 로키드 마틴은 엔진을 안 만듭니다. 어? 그래? 네, 프레덴 휘튼이랑 제너럴 일렉트릭이 엔진을 만드는데 아 맞다. 지희 거죠. 네, 근데 이 말은 즉슨 로키드 마틴보다 더 완결성이 있는 오. 업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되면. 아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맞아요. 진짜 그 엔진도 국산화 하고 있어요. 네. 거의 뭐 몸통까지 그다음 사올 수 네, 있다면. 그다음 두뇌도 하나 시스템에서 만들고 이렇기 때문에 아 그 전자 장비들. 예, 전 세계에서 그리고 미사일도 사실 하나가 만들 수 있어요. 미사일. 미사일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뭐 시스템도. 생산하니까. 그런데 지금 KF21은 LIG 넥슨,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러 업체들이 다 합해서 만드는데 지금 결정이 안 된 것들이 이제 KF21을 국산화 무장이라든가 아니면 국산 엔진을 장착하는 KF21 몇 대 생산할 건지 이런 것들이 잘 결정이 안 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약에 이제 카이를 완전히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 후속 사업들 지금 20조가 확정됐고 이제 개량이라든가 추가 생산하는 것도 한 10에서 15조 되는 거를 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로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여기에 또 단점이 존재합니다. 단점이요? 지금 이것도 언론에 나온 거라 가지고 제가 네네네. 보면 LIG 넥슨이 카이 인수 저울질을 하고 내부 TF를 가동한다라는 보도가 들어봤습니다. 2026년 3월 17일에 보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마 다른 사람들이 막 찔러봤을 거예요. 하나에서 저 지분 샀는데 LIG는 그럼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네,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거꾸로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LIG 넥슨이 약간 지분 관심을 투자나 보이고 이런 있어서.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까 하나는 지분 투자부터 먼저 공격적으로 하는 가능성이 있다. LIG 넥슨은 요게 또 사업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넘어가면 굉장히 또 힘든 상황이 됩니다. 넥슨이요? 네. 왜 그러냐면 LIG 넥슨이 이제 추가 KF21에서 전자장비 중에 전자전 장비, 그 다음에 미사일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추가 매출을 기대하거나 확정된 상태인데 일단 KF21에서 LIG 넥슨이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A사 레이더를 하나 시스템에 뺏긴 거에 약간 지금도 분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LIG 넥슨도 A사 레이더를 개발했는데 하나 시스템 꽤 들어갔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분해하고 있어서 내가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남은 미사일 지금 미사일 수입하는데
그 수입을 국산화하기 위한 단거리 유도 미사일, 장거리 유도 미사일, 뭐 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들이 5종에서 6종 이상 지금 앞으로 예.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요것도 개발비만 1조가 넘고 다 합치면 양산비는 거의 몇 조 가까이 2, 3조는 돼요. 하나가 모든 걸 다 먹어버리면 이 미사일까지 다 하나 계열사에서 만들게 되고 LIG 넥슨은 항공 분야에서 이제 매출원이 없어지는 거와 밀릴 수도 마찬가지예요. 있으니. 아니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LIG 넥슨도 카이 인수전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사명을 바꾼다는데 네. 사명이 LIG 넥슨에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맞습니다. 대놓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거의 경험이 뭐였냐면 그 하나오션에 그 LIG 넥슨이 수출형 함선에 대한 전투 체계를 수출하려 했는데 이 전투 체계라는 건 쉽게 말해서 그 서버랑 컴퓨터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대해서 무기라든가 레이더를 움직이기 위한 서버라든가 구동 체계가 다 전투 체계라고 하는데 네네네. 이게 또 가격이 좀 비싸요. 한 몇백억 하는데 하나오션 원래 대우조선 해양 때는 LIG 넥슨과 협업이 되다가 하나오션을 넘어가니까 하나 시스템 솔루션만 쓰는 거예요. LIG 넥슨은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이랑 협업을 못 해요. 야, 그러니까 LIG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 항공우주를 빼앗기면 안 되는 이유가 훨씬 큰 거네요. 점점 자기 그 입지가 줄어들고 하나는 하나 계열사들의 제품을 쓰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되기 때문에 위기 의식이 강합니다. 야, 이거 재밌다. 물론 이제 LIG 넥슨도 돈 많이 벌어서 재무적인 좀 힘도 생겼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룹 사이즈로 보면 한화가 크기는 하고 근데 나중에 과연 만약에 물론 이것도 이제 김칫국일 수는 있겠으나 한국 항공우주가 민영화가 된다면 누가 가장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 또 봐야 되잖아요. 그 시너지 기준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정말 이 방송이 나가면 이제 김인석 기자 실망이라고 하시는 편들어 어르신들이 주면 안 많은데 되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 편도 저는 들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로서 그 있는 사실을 취재를 해야지 제가 플레이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그 한계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업체 입장에서도 모든 것을 다 토탈로 가져가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정부나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그 업체가 그냥 업체가 아니죠. 왜냐하면 갑사가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다 제품을 만들고 거기밖에 못 만드니까 방산 수출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사실 업체 주도로 가는 걸로 완전히 지금의 관 중심 그러니까 지금은 방산 수출할 때 업체만 나서는 게 아니라 뭐 강훈식 비서실장님 가서 세이즈를 맞아요. 하시고 정부도 지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방산이 민간 중심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라서 대한민국이 정책이 바꾸게 되는 이런 효과 약간 그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의 그 방산 쪽에서는 토지 공개념 도입 수준의 변혁이 올 것이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네, 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좋을지 나쁠지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게 된 예상도 할 수 있고 나쁘게 된 예상도 할 수 있는데 좋을 확률이 몇 %고 나쁠 확률이 몇 %인지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못 하겠어요. 가보지 않은 길이라. 가보지 않은 길인데다가 이렇게 모든 것을 그 방산이 민간 쪽으로 넘어갔을 때 지금 현재의 장점을 포기하는 대신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정권의 바뀌는 그 상관없이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할 건데 그러네요. 악영향도 있을 거긴 말이에요.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 기업랑 경쟁하고 한국의 시장은 다 하나의 그룹이 묶어버린다는 것이 요게 대해서 좀 또 고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땅, 바다, 하늘을 다 한화그룹이 장악을 해버린다면 대한민국의 방산 체계, 무기, 미래가 다 한화그룹에게 좌지우지되고 거의 뭐 일론 머스크에게 다 이제 목매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론도 존재합니다. 지금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견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제가 앞서 1부, 2부 이야기하면서 ADD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장비를 만들 때 우리나라 미사일을 만들겠다 하면 정부 주도로 무기 개발을 하면 업체들한테 A 업체, B 업체 니들 중에 누가 할래? 제안서 줘봐. 그리고 가격도 설명해줘. 내가 성능이 제일 좋고 가격이 싼 업체랑 계약할게. 이렇게 제안서 평가를 해서 선정한 애들이랑 계약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한 회사만 있으면 사실 이게 경쟁이 없어지게 되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경쟁이 사라지는. 그래서 경쟁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경쟁이 사라지게 되면 지금처럼 열심히 투자를 하지 않겠나. 여기까지가 이제 긍정론인데 부정론으로 가면 지금 이 경쟁 관계에서 소비되는 게 너무 큰 거예요.
A사 레이더 같은 경우에도 한 회사가 아니라 두 회사가 다 기술을 갖고 있는데 한 회사만 선정이 되고 다른 회사들은 이제 이게 기술력 있고 양산도 다 되는데 수출 활로가 없어가지고 그걸 찾기 위해 가지고 또 노력을 하는 게 있고 중복 투자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과당 경쟁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하자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 저는 사실 장단점이 있어서 그러면 민영화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뿐만 아니라 누가 민영화를 해야 되냐 요것에 대해서도 아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그 정부 차원 혹은 이제 그 여당 집권 여당 차원에서의 그 전략적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쵸. 이게 제가 알기로는 조금 보수 정부 들어서면은 좀 민영화 기조로 가고 있었고 진보 정부 들어서면은 그래도 국유화 막 이런 식으로 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또 최근에 보니까 진보 정부인데 민영화 이야기가 좀 나오길래 이거 뭐지 싶은데 여기 관련해서는 또 이제 카이 내부의 의견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카이 내부에서는 민영화 찬성하신 분도 상당히 많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87년 정치로 하면 안 되는데 87년 정치 체제의 단점이라고 하는 게 최대로 이야기하는 게 이 단임제 대통령 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5년이 지날 예. 때마다 정부 정책이 바뀐다. 예. 부동산이든 경제이든 카이의 대표도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하. 왜 선정이 됐냐?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임원 인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잡음이 생기고 투서가 날릴 때도 청와대 대통령실로 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 있었어요. 이렇게 바뀔 때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이 카이에 계속 다니는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일관적인 정책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 되겠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는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지난 그 카이 대표님이 좀 혁신을 강조하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T50 테스트 파일럿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신에 사업이라든가 경영은 사실 처음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도전적인 거나 이런 걸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지금 어제 새로 선임된 카이 선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공군 출신이신데 이분은 또 획득이라든가 방위사업 전문가예요. 방위사업청에서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사업 운영을 해가지고 무사히 방산비리 없이 진행할 것인가 요런 데 전문가라서 그래서 혁신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체제를 뭐 다 지난 정권이 잔재라고 해서 다 끊어내고 요거보다는 안정과 지속적으로 우리가 발전하는 부분을 찾자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두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단임제 계속 사장이 바뀔 때마다 뭐 주력 상품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바꾸고 인사도 막 태풍이 오고 이런 게 오지 않을 것이지만 결국엔 카이에서 현재 다니는 분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오너가 있어가지고 오너의 기조대로 이제 좀 꾸준히 사후 추진하고 이런 거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러게요. 이게 일장일단이 있고 아직까지는 예측이고 다만 뭐 한화가 됐든 LIG가 됐든 또 준비는 하고 있고 욕심은 내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그 현대로템에 대해서 이제 카이 인수 이런 이야기도 하신 분도 계셔가지고 현대로템이요? 예, 현대로템이 카이를 인수한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네요. 그럼 다들. 그래서 현대로템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현대로템이 관심이 없다고 하셔서 좀 높으신 분이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생긴다 보니까 카이 입장에서는 LIG 넥슨도 자기 그 하청업체고 하나 시스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카이의 하청업체입니다. 부품을 공급하는 건데 현대로템은 사실 직접적으로 사업상 지금 연관된 부분이 적거든요. 현대로템의 주력 사업은 지상장비니까 오히려 지상방사에서 그 공중을 같이 어울러 가지고 연결을 하는 그 기존과 접점이 없었던 데랑 합치는 것이 새로운 것들을 창출하는 게 좋거나 혹은 경영상에서 크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오히려. 네. 왜냐하면 이제 하청 회사가 모회사를 먹는다는 거는 지금 계속 부품 공급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회사 제품만 써야 되니까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현대로템이 되면 앞으로도 카이의 새 제품이라든가 미래 제품이 LIG 넥슨을 사든 하나 시스템을 사든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카이 내부에서 이 현대로템의 인수에 대한 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요건 좀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내용이 있어서 그러면 인수 누가 해요? 그러면 제가 절대로 말 못하는데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말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만 기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누가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들으시면 너무 좀 말이 길고 답답하실 건데 쉽게 결정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 정도만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결정하는 게 더 위험한 거다. 네, 맞습니다. 오, 그 말이 더 뼈 아프네. 네. 이런 얘기는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이니까 말씀드리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2번이나 문의가 왔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네 뭐 개발하고 있는 거 와서 현장 취재를 해줄 수 있느냐. 또 한 번은 그 방산 전시회, 자기네 부스 이렇게 해서 영상 만들어줄 수 있느냐. 문의만 오고 항상 발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분도 좀 나쁘고 아무튼 보고 있나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빨리 이제 촬영을 하도록 제가 한번 네, 꼭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저는 가보고 싶은 거예요. 가시면 저희가 나와요. 네. 벌써 한 2년, 3년 됐나? LIG 넥스원도 탐방을 갔었거든요. 네. 그 판교에 있는 네. 그 R&D 센터. 그 뒤로 LIG 넥스원 주가가 지금 열몇 배, 거의 그럼요. 20배까지 올랐나? 뒷목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탐방하시면 네. 자주포 탑승 체험이 있는데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 쏴볼 수도 있나요? 쏘지는 못하고 주행을 하는데 주행. 이게 그 자주포가 최고 속도로 주행을 하면 이 속도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몇 킬로예요? 그 45km에서 50km 정도 되는데 체감은 더 빨라 보여요. 저는 솔직히 과속 딱지 때 때보다 더 무서워집니다. 진짜 대한민국 방산의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되고요. 또 우리 기업들도 진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와이스트리소 계속해서 또 응원을 하고 앞으로도 또 이제 김민석 기자님에게도 계속해서 또 도움 말씀도 청해 보겠습니다. 에비에이션 위크의 김민석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전의 경험입니다. 제가 이 강의 딴 데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깊이가 여기가 다른 거예요. 요건 제가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릴 거예요.